세상에 아들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말이에요. 아들 영정사진 바로 앞에서 그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아파트 계약서까지 꺼내놓고 며느리한테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했다지 뭐예요. 자기들 입으로 아들 목숨값이라고 부르던 그 돈을 하필이면 그 제사상 앞에서 달라고 한 거죠. 이야기가 좀 기가 막혀요. 현관 바닥을 긁으며 굴러가는 낡은 캐리어 바퀴의 마찰음이 이른 아침에 정적을 갈랐다. 주방에서 아침 찌개를 끓이던 미정은 젖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서둘러 거실로 나왔다. 남편 현철이 굳은 얼굴로 신발을 신고 있었다. 평소보다 짐이 조금 더 많아 보였다. 어디로 가느냐는 미정의 물음에 현철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짧게 대답했다. 지방 쪽으로 갑자기 출장이 잡혀 며칠 걸릴 것 같다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무미건조한 설명이었다. 남편은 워낙 말수가 적고 자신의 일을 아내에게 미주알고주알 털어놓는 성격이 아니었다. 미정은 그저 얇은 겉옷을 하나 더 챙겨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인사만 건넸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현철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방에 서 있는 미정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리 깊고 복잡했으며 무언가 간절히 털어놓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철은 굳게 다문 입술을 끝내 열지 않았고 짧은 목례와 함께 무거운 철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둔탁하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유난히 길게 복도를 울렸다. 미정은 그것이 남편과 눈을 맞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남편이 떠나고 정확히 하루 뒤 시어머니 순자의 전화가 미정의 일상을 짓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순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가시가 돋쳐 있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핑계였지만 결국 요구하는 것은 돈이었다. 미정이 남편이 출장을 가서 당장 큰 돈을 융통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순자는 곧바로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냈다. 남편 돈을 쥐고 흔들면서 시어머니 병원비 하나 못 내놓느냐는 폭언이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다. 미정은 입술을 꽉 깨문 채 그 모욕적인 말들을 묵묵히 견뎌냈다.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익숙한 인내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저녁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미정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은 미정의 귓가로 차분하고도 서늘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철의 가족이 맞느냐는 확인에 이어 환자가 수술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급하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통보가 쏟아졌다. 미정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들고 있던 파가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졌다. 수술이라니? 지방 출장을 간다던 사람이 왜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말인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 응급센터를 지나 중환자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담당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현철의 상태를 설명했다. 심장 쪽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 긴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심장이 버텨주지 못해 현재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절망적인 선고였다. 미정은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남편을 바라보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고단하게 잠든 얼굴이었지만 가슴의 오르내림은 기계의 힘을 빌린 억지스러운 움직임에 불과했다.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왜 남편이 자신에게조차 철저히 병을 숨긴 채 홀로 차가운 수술대에 올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고독하게 죽음을 마주했을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순자와 아주버님 재민이었다.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그들의 표정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정은 붉어진 눈으로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어머니라는 부름이 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이었다. 아들의 참담한 모습을 유리를 통해 확인한 순자의 두 눈이 무섭게 번뜩였다. 그녀는 슬픔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대신 표독스러운 얼굴로 미정을 향해 돌진했다. 순자의 거친 두 손이 미정의 멱살을 잔인하게 틀어쥐었다. 강한 힘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미정은 숨이 막혀 헛기침을 내뱉었다. 순자는 핏발선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멀쩡하던 내 아들이 왜 저 꼴로 누워있어? 내년이 평소에 남편을 어떻게 닥달했으면 이 지경이 돼. 재미는 그 폭력적인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미정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미정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자신도 남편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출장을 간 줄로만 알았다고 해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미정의 변명은 순자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아내가 남편이 죽어가는 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순자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순자는 멱살을 쥐고 있던 한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허공을 가르며 내려온 그녀의 손바닥이 미정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살같이 거칠게 부딪히는 매서운 타격음이 죽음처럼 고요한 중환자실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강한 충격에 미정의 고개가 속절없이 꺾였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뺨을 감싸 쥔 채 바닥으로 쓰러진 미정을 향해 순자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아들 살려내. 못 살려내면 내년도 이 병원에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는 그 비극적인 순간조차 미정은 위로받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린 미정의 시야로 핏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이 지옥 같은 가족과의 잔혹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뺨에 새겨진 붉은 손자국은 지워지지 않은 채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상복을 입은 미정의 마음은 연간실의 공기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향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은 빈소 정면에는 평소처럼 온화하게 미소 짓는 현철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고 남겨진 아내는 지옥 같은 현실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장례식장 안은 그야말로 기만과 위선의 무대였다. 문상객들이 빈소로 들어설 때면 시어머니 순자와 시누이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과장된 통곡을 쏟아냈다. 하늘이 무너진 듯 가슴을 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는 순자의 모습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조문객의 발길이 끊기고 텅 빈 시간이 찾아오면 그들의 얼굴에서는 슬픔의 흔적이 마법처럼 사라졌다. 순자와 혜진은 붉은 기운조차 없는 건조한 눈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국이 짜다며 장례식장 도우미에게 신경질을 부렸다. 미정은 상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으나 시댁 식구들에게 그녀는 투명 인간이거나 혹은 그저 일을 부려 먹기 좋은 하녀에 불과했다. 혜진은 문상객이 남기고 간 빈 그릇을 미정의 발 앞에 노골적으로 밀어내며 턱짓으로 치우라는 신호를 보냈고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쟁반을 치웠다.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을 제대로 보내주는 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틀째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피로에 지친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빈소가 한산해졌을 때 접객실을 정리하던 미정의 시선이 부의금 접수대 쪽을 향했다. 그곳에 놓여 있어야 할 커다란 부의금함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당황한 미정이 주위를 둘러보던 찰나 빈소 안쪽 유가족 휴게실로 급하게 몸을 숨기는 아주버님. 재민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품에는 묵직한 부의금함이 안겨 있었다. 장례 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통부터 챙겨드는 시동생의 행동에 미정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정은 서둘러 걸음을 옮겨 유가족 휴게실에 닫힌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방 안의 풍경은 참담했다. 좁은 탁자 위에는 조문객들이 낸 흰 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재민과 혜진은 빠른 손놀림으로 봉투를 뜯어 현금을 분리하고 있었다. 돈을 세는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돈을 세던 재민이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폐를 뭉쳐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혜진은 오히려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 하긴요? 오빠 조의금 정리하잖아요. 장례식장 비용도 내야 하고 식대도 정산해야 하는데 언니가 넋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신하는 거 안 보여요. 당당하기 짝이 없는 혜진의 태도에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장례 비용은 제 카드로 이미 결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의금은 상주인 제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장 그 함 이리 주세요. 미정이 탁자 위로 손을 뻗어 남은 부의금 함을 가져가려 하자 혜진이 재빠르게 함을 낚아채며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상주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상주 노릇을 하는데요. 우리 오빠가 왜 죽었는데 언니가 집구석에서 얼마나 숨통을 조였으면 그 착한 사람이 심장병 걸린 것도 숨기고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겠냐고요. 언니는 우리 오빠 죽인 살인자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 돈에 손댈 생각 꿈도 꾸지 마요. 혜진의 잔인한 폭언이 미정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남편이 병을 숨긴 것은 시댁의 끊임없는 금전적 요구와 협박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던 미정이었다.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탓을 하는 신우이의 뻔뻔함에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아픈 사람 피 말려가며 돈 뜯어간 게 누군데 나한테 뒤집어 쓰워 내놓으라고 했어. 미정이 언성을 높이며 혜진의 팔을 강하게 잡아채려 했다. 두 여자 사이에 험악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힘에서 밀린 혜진이 중심을 잃고 탁자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혜진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에 머물렀다. 누군가 마시다 남긴 얼음이 둥둥 떠있는 차가운 물이었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그 컵을 집어들고 미정을 향해 강하게 뿌렸다. 차가운 액체가 허공을 가르며 미정의 창백한 얼굴을 무자비하게 덮쳤다. 얼음 조각들이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린 물줄기가 검은 상복을 짙게 적셨다. 갑작스러운 수모의 미정은 숨을 들이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물방울이 맺힌 속눈썹 사이로 자신을 비웃는 혜진의 비열한 미소와 이 상황을 즐기듯 방관하는 재민의 비겁한 얼굴이 보였다. 철저한 고립감과 모멸감이 미정의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휴게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남자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현철의 오랜 친구이자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민수였다. 서늘한 눈빛으로 방 안에 참담한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민수는 재민과 혜진을 향해 묵직한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두 사람은 불청객이 등장해 당황한 듯 돈을 세던 손을 어설프게 뒤로 감췄다. 민수는 젖은 채로 덜덜 떨고 있는 미정에게 다가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미정의 젖은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미정이 손수건을 받아드는 찰나 그녀의 손바닥 안으로 차갑고 단단한 금속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열쇠였다. 미정이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민수는 시댁 식구들이 듣지 못할 만큼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형수가 살 길은 그 열쇠에 있습니다. 화장장의 뜨거운 불길이 남편의 육신을 한 줌의 하얀재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을 지켜보며 미정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른 눈물만 삼켰다.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빈 눈동자로 납골당에 현철의 유골함을 안치하고 돌아오는 길,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남편이 생전에 남긴 채취가 베어있는 낡은 손수건 한 장뿐이었다. 미정은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현철의 스킨 향이 훅 끼쳐왔다. 주인을 잃은 거실은 묘하게 넓고 차갑게 느껴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던 찰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연달아 울렸다. 미정이 채 일어서기도 전에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순자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검은 상복을 벗지도 않은 채 씩씩거리는 순자의 눈빛은 방금 아들을 가슴에 묻고 온 어미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날이 서 있었다. 사망진단서랑 태준이 신분증 어딨어? 당장 내놔. 인사도 위로도 없는 일방적인 요구였다. 납골당에서 돌아오자마자 서류부터 찾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미정은 헛웃음을 흘렸다. 어머니 방금 그 사람 보내고 왔어요. 아직 향냄새도 안 가셨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런 걸 왜 찾으세요? 다 늙은 어미가 아들 뒷정리 좀 하겠다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너한테 맡겨뒀다간 언제 정리될지 모르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내놔. 순자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미정의 검은색 핸드백을 향해 있었다. 순자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짐승처럼 달려들어 핸드백을 낚아챘다. 이거 놔요. 남의 가방을 왜 뒤져요? 미정이 기겁하며 핸드백을 잡고 늘어졌다. 두 여자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가방 끈을 부여잡은 미정의 손등에 핏대가 섰지만 돈과 서류를 향한 순자의 집요한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순자가 거칠게 가방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핸드백의 잠금 장치가 뜯어지며 안에 물건들이 거실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다. 립스틱 거울 지갑,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받아둔 서류 봉투가 바닥을 뒹굴었다. 순자는 먹잇감을 발견한 승냥이처럼 서류 봉투를 향해 허리를 굽혔다. 그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서 20년간 겹겹이 억눌려 있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으로 손을 뻗는 순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중심을 잃은 순자는 등 뒤에 있던 소파 위로 흉하게 낮아빠졌다.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일어난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떴다. 이 미친년이 지금 시어미를 쳐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네, 돌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돌게 만들었잖아. 아들이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아. 사망진단서, 신분증 그거 가져가서 뭐하게 오빠 돈 냄새 맡고 귀신같이 달려드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미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전에 없이 단노하고 매서웠다. 평생 큰소리 한 번 내지 않던 며느리의 살기, 어린 분노의 순자는 순간적으로 기가 눌려 입술을 달싹거렸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내 허락 없이 한 번만 더 이 문턱 넘으면 그땐 경찰 부를 거니까 나가라고. 미정은 바닥에 떨어진 순자의 가방을 집어 현관 밖으로 냅다 던져버렸다. 순자는 분을 사귀지 못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미정의 도끼 품은 눈빛에 밀려 쫓기듯 현관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철문이 쾅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미정은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금속 열쇠가 달그락거렸다. 낮에 장례식장에서 민수가 건네준 그 열쇠였다. 그녀가 향한 곳은 남편의 회사가 있던 건물 근처의 무인 지하철 물품 보관소였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늘어선 낡은 철제 보관함들 사이에서 미정은 열쇠에 적힌 번호와 일치하는 칸을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돌리자 뻑뻑한 마찰음과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렸다. 보관함 안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현철이 출퇴근할 때마다 들고 다니던 익숙한 가방이었다. 미정은 가방을 품에 안고 인적이 드문 근처 공원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지퍼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 철 하나와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반듯하게 접힌 흰 편지 봉투가 눈에 띄었다. 봉투 겉면에는 현철의 익숙하고 정갈한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의 미정에게. 미정의 시야가 순식간에 흐려졌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미정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끝까지 내게 짐을 지우고 아픈 모습만 보여줘서. 첫 줄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부터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눌렀다. 편지 속 현철의 고백은 참담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심장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유는 자신을 걱정할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어머니와 재민 형이 내가 남긴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형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빚에 시달리고 있고 어머니는 내 목숨값으로 형의 빚을 갚아주려 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탐욕을 막아보려 했지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결단해야 했어. 너에게 그들과 싸울 무기를 쥐어주는 것. 그것이 무능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 현철은 홀로 차가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예감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마쳐두었던 것이다. 자신이 죽고 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가족들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미정은 가방 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에서 남편의 뜨겁고도 처절한 사랑이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다. 남편이 목숨과 맞바꿔 남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그 더러운 탐욕의 민낯을 세상에 까발려야 했다. 밤바람이 미정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드는 텅 빈 서재. 미정은 현철이 생전에 앉던 낡은 가죽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현철이 남긴 두꺼운 서류철과 노트북에 꽂힌 작은 USB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 화면에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철의 편지는 계속해서 미정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너를 어머니의 횡포로부터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어. 내가 침묵했던 건 그들을 옹호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나설수록 어머니의 화살이 너에게 더 뾰족하게 향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침묵이 결국 널 외롭게 만들었구나. 이제는 도망치지 마. 이 서류들이 널 지켜줄 방패이자 그들을 찌를 창이 될 거야.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리며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다. 무능하고 답답해 보이기만 했던 남편의 침묵 뒤에 사실은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미정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USB에 담긴 파일들을 열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음성 녹음 파일과 짧은 영상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첫 번째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에서는 약간의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편의 형 재민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현철이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보험금 문제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재수 씨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우리 가족 사정도 있으니 미리 상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순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래, 나도 그 생각은 하고 있었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넌 조용히 있어. 현철이 도장만 내가 몰래 빼내오면 그깟 서류 한 장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목숨값인데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오싹한 한기가 미정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 위조를 모의하는 가족.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돈에 미친 괴물들이었다. 남편은 살아생전 이 끔찍한 대화를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녹음하며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이어진 파일에는 현철이 보험회사 친구인 민수와 나눈 통화 녹음이 들어있었다. 현철의 목소리는 병색이 완연해 몹시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민수야, 부탁한다. 어머니와 형이 인감도장을 훔쳐다 수익자 변경을 시도할 거야. 네가 중간에서 막아줘. 그리고 그들이 위조된 서류를 들고 찾아왔다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줘. 내가 죽고 나면 미정이가 그들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니까. 현철아, 너 진짜 이대로 포기할 거야. 재수 씨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같이 싸우면 되잖아. 미정이는 안 돼. 그 착한 애가 나 때문에 지옥에서 뒹구는 거 나 더는 못 본다. 내가 다 안고 갈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 미정은 결국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남편의 지독한 사랑이 그녀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울음을 끝내고 고개를 들었을 때 미정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남편이 목숨을 바쳐 만들어준 이 무기들을 헛되이 쓸 수는 없었다. 이제 맹탕 같던 며느리 지영은 죽었다. 그때였다. 조용한 새벽 공기를 찌고 현관문 밖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누군가 주먹으로 철문을 거칠게 내리치는 소리였다. 쾅쾅쾅. 재수씨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문 열어. 술에 잔뜩 취한. 재민의 혀 꼬인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미정은 몸을 일으켜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지만 미정이 어제 저녁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탓에 삐삐 하는 오류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아씨 번호 바꿨어, 독한 년. 야, 남편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문을 걸어 잠깐 형이 왔는데 예의도 없이 빨리 안 열어. 재미는 구둣발로 현관문 하단을 거칠게 걷어차며 악을 썼다. 문짝이 진동하며 덜컹거렸지만 미정은 현관문 앞에 선 채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인터폰 화면 속 재민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마도 순자가 가방을 빼앗긴 채 쫓겨난 일을 전해 듣고 서류를 빼앗기 위해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미정은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고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장 돌아가세요. 동네 시끄럽게 행패 부리지 마시고요.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미정의 목소리를 들은 재미는 눈을 까집으며 삿대질을 해댔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현철이 사망진단서 왜 안 내놔? 그거 들고 가서 내 혼자 보험금 꿀꺽하려고 그러지 꿈깨. 그 돈 우리 어머니 목숨값이고 내 집값이야. 네가 만질 수 있는 돈 아니라고. 돈. 아우가 죽은 지 채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겨진 돈에 혈안이 되어 미쳐 날뛰는 짐승의 민낯이었다. 미정은 현철이 남긴 USB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의 이성을 더욱 차갑게 벼리고 있었다. 아주버님. 그 돈이 아주버님 집값이 될지 아니면 감옥 가는 노잣돈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뭐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 그랬어. 당장 문 안 열어. 재민이 다시 한번
문을 부술듯 걷어차기 시작했다. 미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다. 여기 백이동 1504호인데요. 주치자가 남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 신고를 마친 미정은 현관문에서 물러서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았다. 현철이 남긴 방패는 단단했고 이제 그녀가 쥔창을 정확한 심장에 꽂아 넣을 차례였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재민의 고성방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들의 제지하는 목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다. 고요해진 거실에 앉아 미정은 남편이 남긴 서류철의 맨 앞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위조된 인감증명서의 사본과 함께 보험회사 직원의 자필 진술서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냥의 준비는 모두 끝났다. 밤새 뒤척이던 미정은 동이 트자마자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현철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결정적인 단서를 건네주었던 보험회사 직원 민수의 사무실이었다. 미정이 건넨 서류 가방 속의 내용물을 확인한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철이 죽기 전 자신에게 맡겨두었던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자필 진술서 사본이 미정의 손에 무사히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철이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더군요. 형수님, 여기 이 문서를 보십시오. 민수가 두꺼운 서류철에서 서류 한 장을 빼내 미정 앞으로 밀어주었다. 위임장이라는 굵은 글씨 아래 수익자를 현철의 아내인 미정에서 시어머니 순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가장 섬뜩한 것은 문서 하단에 찍힌 선명한 붉은색 인감도장과 빗둘게 휘갈겨 쓴 현철의 서명이었다. 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이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곧바로 현철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철이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위조된 서류의 사본을 남겨 형수님께 전달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민수는 위임장의 서명란 옆에 미세하게 찍힌 지문 자국을 가리켰다. 현철이 형님이 서류를 작성하다 흥분한 나머지 실수로 자신의 지문을 진하게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완벽한 물증입니다. 미정은 위임장 사본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돈에 눈이 멀어 죽어가는 동생의 서명까지 위조하는 재민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다. 이 서류 하나면 아주버님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미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형수님, 그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민수의 사무실을 나선 미정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친정 식구들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 심지어 아이가 다니는 학원 원장까지. 평소 연락조차 뜸하던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미정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가장 친한 이웃 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언니, 지금 동네에 이상한 소문 쫙 퍼진 거 알아요? 언니 시누이가 동네방네 전화 돌리면서 언니가 바람나서 형부 심장병 숨기고 수술실로 등 떠밀었다고 언니가 형부 죽인 살인자라고 떠들고 다녀요. 순간 미정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시누이 혜진의 짓이었다.
위조 서류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자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다. 미정을 사회적으로 매장하여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고 결국 보험금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치졸하고 악랄한 수작이었다. 미정은 비틀거리는 걸음을 다잡으며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 숨을 돌렸다. 당장이라도 혜진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그들의 함정에 빠질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정은 현철의 유품인 가죽 가방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미정아, 흔들리지 마. 네가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현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하고도 합법적인 덫이었다. 미정은 인터넷을 검색해 이혼 및 가사소송 그리고 형사사건에 능통한 여성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냈다. 수연이라는 이름의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다. 수연은 미정이 내민 위임장 사본과 현철의 녹음 파일 그리고 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아주 완벽한 무기들을 가지고 오셨네요. 지동생부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까지 엮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공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고요. 그들이 제 주변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을 수 있나요? 미정의 물음에 수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 진정한 타격을 주려면 단순히 고소장만 날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알량한 체면과 돈을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제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수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치밀한 방역의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집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미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안방 쪽에서 무언가 서랍을 뒤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 문을 열어 젖힌 미정의 눈에 현철의 옷장과 서랍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는 신우이 혜진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어제 미정이 비밀번호를 바꿨음에도 현철이 살아생전 사용하던 예전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 억지로 문을 열고 침입한 것이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미정의 날카로운 고함에 놀란 혜진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펄쩍 뛰었다. 혜진의 손에는 미정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다. 언니? 이건 오빠. 유품 정리하려고. 당황한 혜진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미정은 더 이상 그녀의 뻔뻔한 입놀림을 들어줄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미정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혜진의 머리채를 무자비하게 휘어잡았다. 이거 놔? 미친년아 안 놔? 혜진이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20년간 억눌려왔던 미정의 분노는 엄청난 완력으로 변해 있었다. 미정은 혜진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안방에서 거실을 지나 현관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갔다.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이웃 주민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하며 걸음을 멈췄다.
혜진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 미정을 의심하던 눈초리들은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질질 끌려 나오는 혜진의 비참한 꼴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미정은 혜진을 복도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안방에서 혜진이 훔치려던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집어들어 혜진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동네 사람들 다 듣게 떠들고 다녔지. 내가 남편 죽였다고. 남편 죽자마자 비밀번호 뚫고 들어와서 남의 통장 도둑질하는 년이 누군데 한 번만 더 내 집에 얼씬거리면 그땐 경찰이 아니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꺼져.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혜진에게 꽂혔다. 혜진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차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고 도망치듯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미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도에 우뚝 서 있었다. 두려움에 떨며 시댁 식구들의 그림자만 봐도 숨죽이던 예전의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전쟁의 막이 올랐고 미정은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미용실의 낡은 거울 앞 미정은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져 내리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응시했다. 20년 가까이 현철의 아내이자 시댁의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며 한 번도 짧게 자른 적 없던 머리였다. 미용사의 가위질이 끝날 때마다 미정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굴레도 함께 잘려나가는 듯했다. 어깨선 위로 짧게 쳐낸 단발머리. 미정은 파우치에서 붉은빛이 감도는 립스틱을 꺼내 창백했던 입술에 정성껏 덧발랐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남편 뒤에 숨어 눈치만 보던 겁 많은 아내가 아니었다. 도끼를 품고 전장에 나서는 전사였다. 미정은 수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혜진의 무단 침입과 절도 미수 사실을 알렸다. 수연은 미정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변화를 감지한 듯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다. 주거 침입과 절도 미수 현장을 이웃들이 목격했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패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혜진 씨가 퍼뜨린 명예훼손건과 묶어서 압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정 씨, 그들은 혜진 씨의 수모를 가만히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방역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연의 경고는 정확했다. 그날 오후 미정의 휴대전화 화면에 요양원에서 온 긴급 전화가 떴을 때 미정은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음을 깨달았다. 미정 씨, 지금 빨리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찾아와서 로비에서 난동을 피우고 계세요. 어머님이 충격받으셔서 혈압이 너무 올랐어요. 요양원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정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친정어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미정을 굴복시킬 가장 취약하고 뼈아픈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찔러 들어온 것이다. 미정은 택시를 잡아타고 미친 듯이 요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꽉 쥔 두 주먹은 분노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며느리의 길을 꺾기 위해 병든 사돈에게까지 마술을 뻗치는 순자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로비에서 날카로운 순자의 고함이 들려왔다.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사위가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집구석에서 돈 타령만 하게 만들어. 그 돈 다 우리 현철이 목숨값이야. 당장 딸년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해.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백하게 질린 친정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다.
요양원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순자를 말려보려 했지만 기세등등한 그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옆에는 재민이 팔짱을 낀 채 이 아수라장을 지켜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확인한 미정의 이성은 차갑게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로비 휴게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낚아챘다. 뚜껑을 열자 얼음이 가득 담긴 냉수가 찰랑거렸다. 미정은 거침없는 걸음으로 순자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온병에 차가운 얼음물을 순자의 정수리를 향해 사정없이 쏟아부었다. 차디찬 폭포수를 뒤집어 쓴 순자가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볼품없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흉측하게 젖어 들어갔다.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진 얼음 조각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이 미친년이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냉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순자를 향해 미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돌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와 병든 노인네 상대로 협박하면 내가 쫄아서 그깟 보험금 내놓을 줄 알았어. 예상치 못한 미정의 거센 방역에 곁에 있던 재민이 당황하며 나섰다.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물을 뿌려. 이거 폭행인 거 몰라.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재민의 헛에 섞인 협박에 미정은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불러. 당장 불러서 경찰한테 그 종이 조각 얘기 좀 해볼까? 남동생 인감 위조해서 보험금 가로채려던 이 위임장 사본 내가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미정의 입에서 인감 위조와 위임장 사본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재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경찰을 부르겠다며 펄펄 뛰던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순자 역시 물을 뚝뚝 흘리며 멍한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다. 현철이 죽기 전 완벽한 증거를 남겼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내 엄마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봐. 당신 아들 사문서 위죄, 보험 사기 미수로 감옥 쳐넣고 당신 딸년 주거 침입에 절도 미수로 빨간 줄 긋게 만들어줄 테니까. 미정은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하며 재민과 순자를 노려보았다.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떨던 예전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가족의 목줄을 틀어쥔 서늘한 심판자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이 독한 년. 내년이 기어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낼 작전기구나. 순자가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중얼거렸다. 미정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쇠기를 박았다. 풍비박산은 내가 내는 게 아니지. 남편 등골 빼먹다 못해 목숨값까지 노린 당신들 탐욕이 만든 결과지. 오늘 일 똑똑히 기억해도 다음엔 물이 아니라 수갑이 될 테니까. 재민은 완전히 기가 질린 얼굴로 순자의 팔을 잡아 끌며 도망치듯 요양원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정은 친정어머니의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퇴로는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숨통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뿐이었다. 미정은 속으로 현철의 49제 날짜를 꼽아보았다. 그들의 알량한 체면과 탐욕을 가장 잔인하게 짓밟을 완벽한 무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요양원에서의 냉수 세례 사건 이후 시댁 식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침묵했다.
요란하던 순자의 호통도, 재민의 협박 전화도, 혜진의 악의적인 헛소문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하지만 미정은 그 고요함이 폭풍 전야의 정막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위조된 위임장의 존재를 확인한 그들은 지금 극도의 공포와 초조함 속에서 새로운 묘수를 쥐어짜 내고 있을 것이 뻔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남편 현철의 49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미정은 서재 책상에 앉아 낡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를 가만히 응시했다. 수연 변호사와 상의한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를 날이었다. 미정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재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통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민의 목소리는 잔뜩 경직되어 있었다. 아주버님 저예요. 이번 주 일요일이 그 사람 49 제인 거 아시죠? 미정의 목소리는 요양원에서 핏대를 세우던 때와는 달리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모든 싸움에 지쳐 체념한 사람처럼 묘하게 힘이 빠져 있었다.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재민이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알고 있지. 어머니도 현철이 보러 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아주버님,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현철 씨가 꿈에 나와서 묻더라고요. 왜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고 사냐고. 제 마음이 지옥 같아서 더는 이렇게 못 버티겠어요. 미정은 일부러 끝을 흐리며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재민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래서 말인데 49자의 날 절에서 다 같이 모였으면 해요. 그날 친척 어르신들도 몇 분 오시니까 그분들 모신 자리에서 껄끄러운 오해들 다 풀고 남편이 남긴 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어머님 모시고 혜진 아가씨랑 같이 오세요. 미정의 입에서 정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재민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거칠어졌다. 돈에 눈이 먼 재민은 미정이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고 착각한 것이 분명했다. 재수씨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현철이도 그걸 바랄 거야. 그래 일요일에 절에서 보자고. 어머니껜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재수씨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급격히 밝아진 재민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전화를 끄는 미정은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미끼는 완벽하게 물렸다. 49제의 당일 늦가을의 차가운 산바람이 사찰의 풍경을 새우산하게 흔들고 있었다. 대웅전 옆에 마련된 작은 전각 안에는 현철의 위패와 영정 사진이 향영이에 휩싸여 있었다. 미정은 검은 상복을 입고 현철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현철의 큰아버지와 고모 부부 등 몇몇 친척 어르신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불경 소리가 공간을 메우고 있을 때 정하게 미닫이 문이 열리며 순자와 재민 혜진이 들어섰다. 요양원에서의 수모를 의식한 듯 순자는 유독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고 혜진은 값비싼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잔뜩 목에 힘을 주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민이었다. 그는 현철의 영정 앞에서는 슬픈 척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의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미정을 향해 노골적인 기대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미정은 그가 들고 온 가방 안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나 대출 상환 서류가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동생의 제삿날까지도 자신의 빚을 갚을 돈 생각뿐인 짐승의 민낯이었다.
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의식을 마친 스님이 목탁을 거두고 밖으로 나갔다. 전각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친척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민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나섰다. 어르신들, 이렇게 현철이 마지막 가는 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수씨가 오늘 저희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현철이가 남긴 재산 문제도 정리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수씨 그렇죠?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정에게 쏠렸다. 순자 역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미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현철의 영정 사진을 한번 길게 바라본 뒤 시댁 식구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백기를 든 폐잔병의 것이 아니라 단두대에 칼날을 쥔 사형 집행인의 그것과 같았다. 네, 아주버님.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가는 길에 누가 진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넘어가야죠. 재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재수씨 그게 무슨 소리야. 좋게 정리하기로 했잖아. 좋게 정리어 내 남편 등에 칼 꽂고 목숨값 가로채려던 짐승들이랑 좋게 나눌 돈 따위는 없습니다. 미정의 서늘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전각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커다란 병풍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수연 변호사였다. 그녀의 손에는 현철이 남긴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수연의 등장에 재민과 순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의 심판자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축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미정은 얼어붙은 시댁 식구들을 향해 서류철을 가리키며 입술을 열었다. 자, 이제 시작하시죠. 누가 감옥에 갈 차례인지. 수연 변호사의 등장과 함께 전각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현철의 큰아버지와 친척 어르신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정과 시댁 식구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재민은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고서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재수씨,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어른들 다 모신 사십구. 제 신성한 자리에서. 변호사는 왜 끌고 들어와? 돈 내놓기 싫어서. 지금 수작 부리는 거야. 순자 역시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가슴을 쳤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시어미까지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르신들 저 독한 년이 우리 아들 목숨값 꿀꺽하려고 이러는 거 좀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과장된 연기에도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연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들고 있던 서류철을 펼쳐 복사해온 여러 장의 문서를 친척 어르신들 앞과 재민의 무릎 위에 차례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 서류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오현철 씨가 사망하기 직전 재민 씨와 순자 씨가 보험회사를 찾아가 제출하려 했던 보험 수익자 변경 위임장 사본입니다. 수연의 또렷한 목소리가 전각 안을 울렸다. 문서를 받아든 친척 어르신들의 미간이 좁혀졌다. 오현철 씨는 당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 서류는 재민 씨가 몰래 훔쳐낸 오현철 씨의 인감도장을 찍고 본인이 직접 서명까지 위조해 만든 가짜 문서입니다. 여기 서명란 옆에 재민 씨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딴 조잡한 서류로 나를 엮으려고 재민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모함인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서 지문 대조해보면 알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정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현철이 남긴 USB의 음성 파일을 옮겨 담은 것이었다. 미정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재민과 순자의 끔찍한 대화가 전각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어머니 현철이 그 자식 상태 보니까 길어야 몇 달이에요. 걔 죽으면 그 돈 어차피 다 재수 씨한테 넘어가는 거 알잖아요. 제 빚부터 갚아야 우리 집안이 살아요. 어떻게든 그 전에 보험 수익자를 어머니 앞으로 돌려놔야 해요. 알아.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넌 조용히 있어. 현철이 도장만 내가 몰래 빼내오면 그깟 서류 한 장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목숨값인데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탐욕의 목소리에 전각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현철의 큰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팡이를 짚고 부들부들 떨며 일어났다. 내 놈들이 정령 사람이더냐? 동생이 죽어가는데 그 돈을 빼앗겠다고 인감을 도둑질해. 에라이 금수만도 못한 놈들. 큰아버지의 호통에 순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닙니다. 저건 다 조작된 거예요. 전현이 돈 갚기 싫어서 우리를 음해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누구도 순자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까발려진 것이다. 미정은 그곳에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신우이 혜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혜진 아가씨, 내가 남편 죽인 살인자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지. 오빠 죽자마자 우리 집 비밀번호 뚫고 들어와서 내 통장 훔쳐 가려다 들킨 건 까맣게 잊었나 보네. 주거 침입에 절도미수 거기에 명예훼손까지. 경찰이 참 좋아할 죄목들이야. 미정의 날카로운 일격에 혜진은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언니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경찰에만은 넘기지 말아줘요. 나 이혼당하면 갈 데가 없어. 혜진이 미정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재민 역시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깨달았다. 위조된 서류와 녹음 파일이라는 완벽한 물증 앞에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이대로 경찰에 넘겨지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보험 사기 미수로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할 판이었다. 재민은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비비며 미정의 발밑으로 기어왔다. 재수씨, 아니 미정아, 내가 잘못했다. 형이 진짜 잠시 미쳤었나 봐. 피톡촉에 쫓기다 보니까 눈이 돌아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형을 봐서라도 제발 덮어줘.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비는 시동생의 꼴을 내려다보며 미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당신 빚 때문에 내 남편은 혼자 수술대에서 죽어갔어. 어머니와 당신이 피말리게 돈을 뜯어내서 내 남편은 수술비 걱정에 시달리다 혼자 죽었다고. 미정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구겨져 있는 위조 위임장을 집어 재민의 얼굴에 거칠게 집어 던졌다. 이 종이 쪼가리 던져줄 테니까 감옥 가서 당신 빚 다 갚을 때까지 평생 썩어. 당신들 같은 괴물들한테 줄 자비 따위는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 가장 거룩해야 할 49,
제의 재단 앞에서 탐욕의 눈이 멀어 핏줄을 배신한 괴물들의 파멸이 선고되는 순간이었다. 정악 안을 채우는 것은 향냄새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죄인들의 비참한 통곡 소리뿐이었다. 재민의 처절한 애원과 혜진의 비참한 통곡이 전각 안을 메웠지만 미정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용서. 그 단어는 이미 그녀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남편의 고독한 죽음 앞에 흘린 피눈물이 그녀의 마음속 모든 연민을 말려버렸다. 수연 변호사가 재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재민 씨, 지금 여기서 눈물로 호소할 시간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주의 보험사기 미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미정 씨가 용서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단어가 쐐기가 되어 박히자 재민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순자 역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의 목숨값을 노리던 탐욕의 끝이 결국 다른 아들의 쇠고랑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순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 아들 감옥 간단 말이야. 안 돼. 그건 안 돼. 그때였다. 지금껏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현철의 큰아버지가 지팡이로 방바닥을 쿵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이 자리에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우리 집안에 너희 같은 버러지들은 필요 없다. 호적에서 파내버리기 전에 당장 썩 꺼져 큰아버지의 불호령의 재민과 혜진은 흠칫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친척들의 경멸과 분노가 가득한 시선을 받으며 그들은 쫓기듯 비틀거리며 정악을 빠져나갔다. 순자만이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헛손질을 해댔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미정은 현철의 영정사진 앞에 다시 다소곳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현철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내 들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숙제 내가 오늘 다 끝냈어요.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쉬어요. 미정은 불이 붙은 향 끝으로 편지 봉투의 모서리를 가져다 댔다. 주황색 불꽃이 종이를 삼키며 타닥거리는 소리를 냈다. 재로 변해가는 편지를 바라보는 미정의 뺨 위로 비로소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이제야 그를 편히 보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정화의 눈물이었다. 미정은 수연 변호사와 친척 어르신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정각을 나섰다. 산사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젖은 뺨을 상쾌하게 식혀주었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20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질긴 악연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미정은 수연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두해 준비해온 모든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재민과 순자 그리고 혜진은 각각 사문서 위조와 보험 사기 미수, 주거 침입과 절도 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이 겪게 될 법의 심판은 이제 미정의 손을 떠난 일이었다.
미정은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불행이 그녀에게 어떤 기쁨이나 위안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오직 하나 현철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현철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과 서류 낡은 옷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지워나갔다. 하지만 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상과 의자만큼은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세계지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곳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호수 스위스의 인터라켄 뉴질랜드의 밀포드 사운드. 모두 현철이 살아생전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말했던 곳들이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꼭 같이 가자. 늘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던 약속.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시간이 되어버렸다. 미정은 지도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섰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혼자서라도 가야겠다고. 현철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세상의 풍경들을 내 두 눈에 대신 담아오겠다고. 그것은 남편을 위한 애도가 아니라 남겨진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미정은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닦았다. 이제는 그 안에 무거운 슬픔 대신 설레는 기대를 채워 넣을 차례였다. 그녀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미정은 변호사를 통해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들었다. 재미는 사문서 위조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그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파트는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고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 서류를 남긴 채 떠나버렸다. 순자는 아들이 구속된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혜진 역시 남편에게 그간의 악행이 모두 알려져 이혼당하고 변변한 직업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한때 서로의 탐욕을 부추기며 똘똘 뭉쳤던 가족은 돈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를 물어뜯으며 완벽하게 풍비박산 나고 말았다. 미정은 더 이상 그들의 불행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낡은 진리를 무심하게 확인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지급된 현철의 사망보험금은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 있었다. 미정은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이것이 돈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지지대라고 생각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미정은 현철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던 낡은 세계 지도를 펼쳐 들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크로아티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현철이 지도 위에 가장 먼저 붉은 동그라미를 쳐놓았던 곳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이 있는 나라였다. 며칠 뒤 미정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홀로 공항으로 향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길 불현듯 현철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날 아침의 풍경이 떠올랐다. 출장 다녀올게라며
무심히 문을 나섰던 남편의 쓸쓸한 뒷모습. 만약 그날 그가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환하게 웃으며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었더라면 홀로 죽음을 맞으러 가던 그의 마지막 길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아려왔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어 씁쓸한 상념을 털어냈다. 과거에 얽매여 있기엔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다. 낯선 땅 크로아티아의 풍경은 꿈결처럼 아름다웠다. 미정은 에메랄드빛, 호수와 은빛 폭포수가 끝없이 이어지는 플리트비체의 요정 같은 숲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투명한 호수 바닥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며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전망 좋은 언덕 위에 서서 부서지는 폭포수를 바라보던 미정은 가방에서 현철의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영정사진으로 썼던 가장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곳이야. 나 혼자 와서 미안해. 근데 여기 정말 멋지다. 당신도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정은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울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맑고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마치 현철이 그녀의 곁에서 괜찮다고, 잘 왔다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다. 긴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날 미정은 공항에서 곧장 현철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차갑고 작은 유리창 너머로 현철의 유골함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늘 망설이기만 했던 그녀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나 잘 다녀왔어요.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다른 곳들도 앞으로 내가 천천히 다 가볼게요. 당신 목까지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즐기면서 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잘 사는지 지켜봐줘요.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납골당을 나서는 미정의 발걸음은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현철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이 이제는 슬픔과 그리움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늑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 가을에 신선한 공기가 집 안을 가득 채우게 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자신을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포근하게 감쌌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떠나간 남편이 남긴 사랑과 스스로 쟁취해낸 자유가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었다. 앞으로 그녀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먼저 떠나간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소원이었고 남겨진 그녀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밥을 한술 뜨던 미정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그녀의 인생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